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방금 소개받은 이후에 이종건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방금 창투사로부터 자금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벤처 금융제 그 중에 하나가 창투이고 그들로부터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제도 변화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너무 창투들 미워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게 조금 법률적인 내용이어서 지루하실 수도 있고 제가 가급적이면 법률적인 내용들은 조금 빼고 조금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넘기는 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그 주제는 한 6가지 정도를 뽑아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20분 동안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세적인 내용들을 그냥 주된 내용 위주로 해서 우리 정책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조금 소개만 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목차만 잠깐 한번 봐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복수 의결권 제도를 뽑기는 했거든요. 근데 복수 의결권이 기업의 자금 조달과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전 시간에도 조금 강연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창업을 하고 그러니까 총 이제 최종 단계까지 전체적인 자금 조달의 로드맵을 그리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창업을 하고 이제 공모시장에 상장이 돼서 자금 조달을 할 때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12년, 13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뭐 벤처 금융이 됐건 일반 PE가 됐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은 계속 희석됩니다. 언젠가는 이제 계속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시기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할 텐데 결국 창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지분의 희석 때문에 또 경영권을 잃을 위험 때문에 자금 조달을 우려할 염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업자나 기업가 정신 존중 입장에서 창업자에게 한해서 특별한 경우에 요건을 두고 복수 결권을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금 조달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복수 의결권이고 아마 올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령 개정을 작업 중에 있고 올해 말에 시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건이 생각보다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요건이 까다로워서 활용도가 떨어질 거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이게 도입이 되었고 물론 도입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게 많은 자본을 투입한 사람이 많은 권리를 갖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대한 수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재벌의 어떤 지배권의 확장에 관한 우려 때문에 도입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우 까다롭게 요건 설정이 되었고 아마 이 도입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좀 실무에 맞게끔 제도의 세부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복수 의결권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쟁점은 세컨더리 펀드 관련 내용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너무 지엽적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잠깐 소개만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다년의 기간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은 이 펀드의 존속 기간은 제한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투하한 자금이 기업으로부터 회수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면서 기업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도 필요한다는 입장에서 이 펀드의 자금을 또 다른 펀드가 그 투하 지분을 받아주는 기능도 시장에서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떤 세컨더리 펀드 시장의 활성화 정책도 어떤 회수 시장의 활성화 정책 과정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떤 세컨더리 펀드의 활성화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번 같은 경우는 그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중에 재간접 펀드 내용이 잠깐 있는데 아마 제가 들어가며라는 부분에서 아마 쭉 제도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벤처 금융 어떤 벤처 기업의 성장 과정은 약간 정부 주도형의 발전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까 그 손희영 실장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나라의 벤처 금융 관련 정책이 처음 생긴 게 198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론이 아니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에쿼티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제도가 생긴 게 1986년도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라는 법률이 생깁니다.
이 법률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 지원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원 오브 댐으로 들어간 게 이제 벤처 투자에 관한 벤처 금융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벤처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지원 정책이었어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97년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법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제 그 중에 또 원 오브 댐으로 하나의 정책으로 들어간 게 또 벤처금융 제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97년도에 각각의 법률로 벤처금융 생태계가 운용이 되다가 금융 입장에서 2020년도에 이 두 법 중에 금융에 관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고 지금 창투사 등 벤처 금융업계 운용사들은 이제 이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거 의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벤처 투자, 벤처 금융을 지원이나 육성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시장의 어떤 자본주의의 하나의 기능적으로 어떤 민간 중심의 어떤 벤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본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시각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제도 변화들도 수정이 가해지고 있고 그 맥락 안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게 재간접 펀드의 도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벤처금융 시장은 약간 양대 산맥이 중기부 산하의 모태 펀드가 있고 어떤 출자 기관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금융위원 산하의 성장 사다리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장 사다리 펀드나 어떤 모태 펀드가 약간 벤처 기업들의 스타트업들의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 기능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아이템별로 출자 사업을 민간 시장에 꾸준히 해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재정이 무한할 수는 없고 한계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벤처 시장이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측면 그리고 우수한 벤처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고 그러면서 어떤 재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간 중심의 생태계, 그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운용될 수 있도록 어떤 민간 모태 펀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입장에서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게 이 재간접 펀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얼만큼 활성화될지 아직은 몰라요. 다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모태 펀드에 출연받은 뭐 운용사로부터 자금을 받고 또한 성장 사다리가 출자한 운용사로부터 그 펀드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또 앞으로는 또 민간에서 만들어진 민간 모태 펀드에서 운용하는 운용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그런 운용사들로부터 또 자금 조달하는 기회도 또 열리게 되는 시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제도는 열었고 이제 아직 시작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 관련해서는 조금 자금 조달, 특히 이제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몇 가지 제도 변화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마 이따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전희님 대표님께서도 자금 조달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본인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지분율을 예상하면서 전체 자금 조달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창업 초기 기업들 이제 막 창업하거나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자들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때 사실 미국에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대마 엑셀러레이터가 만들어낸 제도인데 심플 어그리먼트 포 퓨처 에쿼티라고 해서 장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심플 어그리먼트 간단한 정형화된 계약서를 하나를 쓰고 자금 조달을 합니다. 이거는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원래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려면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나와야 됩니다. 기업 가치라는 게. 근데 이제 막 창업을 했는데 사실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불가능하거나 사실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무의미한 밸류에이션의 이슈 때문에 기업이 자금 조달을 늦춘다거나 자금 조달이 늦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이제 Y 컴비네이터는 엑셀러레이터는 그냥 본인들이 보는 어떤 아이템, 산업, 뭐 지역적인 어떤 아이템을 정하고 자금을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자금을 먼저 자금부터 투여를 하고 밸류에이션을 생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일정 기간 이내에 어떤 기관으로부터 그 기업이 에쿼티로 자금 조달을 하면은 그 밸류에이션에 연동해서 미리 준 돈을 지분으로 바꿔갑니다. 다만 Y 컴비네이터도 장사하는 투자자죠.
거기에 대한 반대 베너핏이 있어야 될 겁니다. 돈을 먼저 줬다라는 의미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 위험을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뭐 당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뭐 일주당 후속 투자자가 10만 원의 주식이 들어오면은 디스카운트를 해서 받아야죠. 뭐 10%, 15% DC를 해서 주식으로 그 돈을 전환한다거나 또는 아주 많은 리스크를 감수를 했고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Y 콤비네이터가 밸류에이션 캡을 정합니다. 우리는 너희 기업 가치가 단기간 아무리 상승해도 우리는 캡을 두고 그 캡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준 돈을 지분으로 전환받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합니다. 결국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밸류에이션까지 생략했던 위험성을 결국은 몇 가지 방식을 섞어서 조금 더 후속 투자자보다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보상을 받는 어떤 투자 기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업이 후속 투자를 안 받으면은 손실로 그냥 떨어요. 이게 채권으로 해서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스로 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 투자를 받으면은 뭐 논란은 있지만은 보통 캐피탈 항목으로 보고 부채가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잡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유사한 제도가 조건부 지분 투자라는 이름으로 2020년도에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 그와 유사한 제도로 이제 컨버터블 노트라는 게 또 미국에 있는데 그와 유사한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4번 관련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방법들은 계속 어떤 선진국들, 뭐 선진국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우리보다 조금 더 용이한 어떤 국가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조금 활성화하는 국가들을 국내법에 맞게끔 들여오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 보시고 그런 자금 조달 방법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자금 조달의 방법이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기업에 유리한 거는 아닌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의 조건들을 보시고 어떤 본인의 자본 조달의 로드맵 안에서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설정하시고 명확하게 인지하신 상태에서 어떤 투자사들하고 합의를 하시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5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부분은 연재보증 제한 이슈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창업자들이 과거 우리나라 벤처금융이 조금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창업자를 무조건 다 연대보증 세웠습니다. 에쿼티로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100%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연대보증 완화 노력들이 과거 정권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15년 전부터 본격적인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뭐 펀드 규약에서 연대보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책 자금이 들어간 펀드들은 그렇게 강제하는 방식으로 했던 게 제 기억에 한 7, 8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법의 못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중기부 산하의 정책금융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으시게 되면은 연대보증은 불가해요. 위법한 게 돼요. 그래서 연대보증이 특별히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 보통 법에 4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4가지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연대보증은 아닙니다. 이제 본인의 과칙에 대한 책임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창업자가 포괄적인 그러니까 벤처 금융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적어도 중기부 산하의 금융으로부터 투자를 받으시면서 연대 보증은 이제 위법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절하셔도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벤처 금융 생태계가 약간 2가지 발로 움직여요. 돈그릇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태 펀드가 있고 성장 사다리 펀드가 있는데 성장 사다리 펀드 관련해 가지고 성장 사다리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게 뭐 중기부 산하의 물론 운용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기술 사업 금융업이라고 하는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로부터 여러분들이 에쿼티 투자를 받게 되면은 연대보증을 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하면 안 되는 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연대보증을 창업자에게는 거의 권고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만약에 기업가 입장이시라면 협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벤처금융 입장에서도 제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는 많은 벤처금융업을 운용하시는 분들 또 심사역 분들이 이제 연대보증은 거의 지양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체적인 방향성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째 이제 주주평등의 원칙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벤처금융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리고 아마 기업을 하시는 분도 아마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통 기업들
벤처 금융으로부터 투자를 받으시게 되면은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 중에 하나가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보통 이제 투자자가 일주당 10만 원 했는데 이보다 낮은 단가로 외부로부터 자금 유치를 하거나 한다거나 또는 이런 단가에 관계없이 지분 희석 이슈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때 어떤 동의 요건을 놓아두는 조항들이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의 효력이 한번 다퉈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심, 2심 대법원의 판단이 갈려요. 1심에서는 투자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 받고 그 기업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요. 투자자의 투자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2번에 걸쳐서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투자자가 소송을 겁니다. 1심에서는 이겼어요. 그 동의권 조항이 유효하다라는 전제하에. 근데 이게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 판례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11월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전부 승소를 해요. 그때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투자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때 그 기업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라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의 법적 효력이 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서 무효라는 법적 판단을 고등법원이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벤처금융업계에서는 워낙에 이게 일반적으로 몇십 년 동안 보편적으로 써왔던 조항인데 그 효력에 부인당하면은 이게 이제 보편화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기업 밸류에이션을 하고 투자하는 외에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권리 주장 약정도 넣는 게 사실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에 바로 대법원에 상고가 되게 돼요. 그리고 대법원 판단이 지난달에 나옵니다. 지난달 7월 13일에 나왔어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심 판단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차별적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지만은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제 몇 가지 요건을 대신에 제한 사항들을 대법원이 설시를 합니다. 그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게 되고 결국 사전 선명권 동의권 조항은 유효하다라는 법적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게 돼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사전 사면 동의권이 만약에 그냥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서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창업자분들의 부담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라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합니다. 이게 어떤 창업자하고 어떤 주주평등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팅 어거리먼트라고 하는 별도의 주주간 합의서 등을 통해서 어떤 그 규제 사항들을 조금 합의상 그 동의권과 유사하게끔 발동하게끔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사실 과정의 문제일 뿐이고 이 창업자의 부담이 오히려 고등 그대로 갔으면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창업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조항들 그리고 독소 조항들을 절대 걸러내야죠. 이제 이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것과 대신에 어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의견 조율을 하는 것, 이 양자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목차만 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잠깐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올해 벤처금융 관련 또 벤처 기업 정책 관련해 가지고 큰 제도의 변화들은 금융 입장에서 또 벤처 기업 입장에서 몇 가지를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많은 어떤 제도 변화들이 있었고 다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 관련해서는 재간접 펀드 도입되는 것 그리고 조금 지엽적이지만은 원래 펀드가 사실 벤처 투자 조합 같은 경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또는 자금을 모아서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돌아갈 수 있게 펀드단에서의 제도를 수정해서 어떤 SPC를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변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A 펀드나 세컨더리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 의무 비율 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VC 규제 완화인데 CVC라는 거는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CVC의 어떤 논의의 쟁점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금산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은 금융을 하고 지주회사 체계에서 산업지주는 일반 지주는 산업화하고 금융지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열어주고 또
어떤 기업의 아이들 머니를 기업의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의 어떤 흘러가도록 하는 도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지주에게도 예외적으로 어떤 벤처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창투사나 신기사 등을 지배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게 CVC 제도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CVC는 일반 지주, 그러니까 산업 지주에서 금융을 통해서 어떤 지배권의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규제의 완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특별조치법인 것처럼 말 그대로 특별법이에요. 한시법입니다. 사실 국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한시적인 정책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벤처기업법을 지금 상시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아까 잠깐 소개드려서 말씀드린 복수 의결권 제도를 벤처기업법에 반영을 해서 벤처기업에 한정해서 복수 의결권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끔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이 자본 여력이 큰 기업은 아니죠. 그리고 성장도가 높은 기업인데 이 성장하는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돈은 적습니다. 그게 그래서 기업에서 장래 성장할 성장 가치를 나누는 건데 미리 그게 이제 스톡옵션 제도입니다. 근데 이 스톡옵션 제도를 좀 더 기업과 또는 기업 외부에서 이 벤처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외부자들에게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들에게는 계속 제도 변화들은 친기업적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어떤 이 제도 변화들을 어떻게 활용해 줄지를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지금 정부 또 과거도 그렇고 정책적인 큰 방향의 틀은 어떤 정부 중심의 벤처 생태계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같이 사실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가 완벽하게 자리 잡은 건 사실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처럼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을 제도적으로 조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도 복수 결권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뭐 개별적인 요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지역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큰 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복수 결권 관련해서 예시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찬반 도입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도입은 됐죠. 이제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하에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재벌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 입장, 특히 창업자에 대한 존중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어느 국가보다도 저희가 사실은 늦게 도입이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중개 알리바바가 사실 싱가포르 시장도 있고 홍콩 시장도 있고 일본 시장도 있고 많은 상장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대규모 자금 조달을 수용할 만한 큰 시장들이 아시아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으로 가서 미국에 상장을 했죠. 근데 그 주된 배경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복수 결권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도 창업자의 지분율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면서 계속 줄어들었어요. 근데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외부로부터 일반 공모로 자금 조달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규모로 지분이 희석되게 돼요. 보통 이제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수요를 할 때 창업자의 지분율은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 지분율대로 1의결권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창업자가 어떤 적대적 M&A를 통해서 또는 다른 대주주에 의해서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알리바바의 창업자의 선택지는 그 중에 이러한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사실은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복수 결권을 앞다퉈서 도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가 맨 마지막일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정착되어 가고 활용되어 갈 것인지 입장에서 이 제도 지금은 매우 까다로워요. 잠깐 소개드릴 것처럼. 근데 이게 조금 더 기업에게 친기업적으로 친기업이라는 게 또 친창업가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들도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내시는 목소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앞 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이 복수 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되게 한정적입니다. 비상장 회사여야 되고 창업자에게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라는 요건을 갖춰야 돼. 본인이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어야 돼요. 창업자 외의자에게는 복수결권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행 요건에 보시면은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를 받으면서 아직 금액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지금 시행령단에서 지금 모 기관에서 이 적정 금액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고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언더로 떨어질 때 그때 한정해서 1회에 하나여 복수결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복수결권은 무한계 의결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법 제도적으로 한도도 복수결권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이고 한 주당 최대 부여할 수 있는 한도도 10개입니다. 그리고 복수결권은 자본의 투하에 비례하지 않고 어떤 경영지배권에 대한 의결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강화된 특별 동의를 결의를 필요로 하게 되고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투자자하고 협업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 복수결권 주식도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창업자가 그 기업을 유지 존속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들의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복수 의결권은 사실 영구 무한하게 가져가서는 안 되죠. 존속 기간이 10년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일정 요건이 되면은 복수 결권이 다시 한 개로 줄어듭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사 경영진으로서의 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등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이 안 돼요. 일신 전속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국가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특별한 예외를 두고 권리를 특별히 더 준 거기 때문에 그 유지에 있어서도 매우 까다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지역적인 부분이고 시행령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국공청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또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1월, 12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아마 여기 창업하신 기업들 더구나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아무래도 대규모 자금 조달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업자분들께서 지분이 많이 희석되어 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도 있고 어떻게 요건을 맞춰갈지에 대한 것도 큰 틀에서 로드맵을 가져가시는 게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강연자분들이 두 분 모두 이제 큰 전체 로드맵을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지역적으로 고려할 요소 중에 에쿼티, 본인 창업자의 지분율과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제도들도 활용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지역적인 부분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아까 그래서 뒷부분은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목차 보면서 간단히 소개는 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자료 보시면서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강연 시간을 초과를 했는데 뭐 이 정도로 해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